김용민 브리핑. (2016년 11월 23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을 수사한 검찰이 박근혜를 피의자, 아니 주범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박근혜의 변호인은 수사 결과를 전면 부인하더니 사상 누각, 즉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검찰이 끝내 열받았습니다. 그러더니 SBS 기자에게 공소장의 99% 입증할 수 있는 것만 발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말도 했습니다. 증거로 확보한 녹음 파일에는 박근혜가 최순실을 챙겨주기 위해 정호성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내용이 있다. 이걸 단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심지어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박근혜가 대면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특검의 자료를 넘기기 전 이른바 창고 대방출을 할 수 있다고요. 이 같은 언론 플레이는 아무리 상대가 박근혜라도 상당히 치졸한 면이 있습니다. 만약 대면 조사에 응한다면 그 촛불이 횃불이 될 만한 사안을 묻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한편 권력의 개였다가 갑자기 정의의 사도로 급변하는 검찰을 대하는 심정, 참으로 복잡합니다. 대대로 그랬듯 검찰이 곧 끝날 권력과 순장될 수 없다는 몸부림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확실한 건 있습니다. 이쯤 되면 박근혜가 죽은 권력이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권력의 향배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포착하고 반응하는 집단입니다. 죽은 권력이라고 판단되면 사정없이 물어뜯지요. 미흡하고 진정성도 없어 보이지만 이 검찰을 추동했던 것은 역시 촛불의 힘이었습니다. 촛불이 있었기에 검찰이 이런 반전을 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뜻한 복장으로 중무장해 돌아오는 주말 광화문에 또 집결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시민혁명, 네, 눈앞에 와 있습니다. 빅요 당신에게 드립니다. 빅요 우린 많이 먹었어요. 빅요 정신없이 받아먹다 보면 할 일 없는 백수 된다. 빅요 우린 새끼 손을 들고 빅요 너희에겐 중지된다. 빅요 졸지마 씨발. 가난하다는 이유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 아닙니다. 전국민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대한민국의 일입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100만 가구 180만 명의 생계형 체납자들, 바로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가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아름다운 재단이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을 통해 이분들과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희는 엄마 아빠와 떨어져 삽니다. 엄마 아빠는 가난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보험료를 영희가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10살 아이에게 체납액을 독촉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영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당신의 참여가 제도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아름다운 재단.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수십 가지 동결건조 채소 곡물에다 3가지 단백질, 거기에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2끼만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보고 오늘 대면 조사하자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소환 통보입니다. 이번에는 참고인 신분이 아니라 피의자니까요. 안 나온다? 체포영장 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특권은 기소를 면해주는 것만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전 박근혜가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답니다. 최순실이 국민들이 싫어할 일은 다 하고 다녔다. 내 앞에선 그냥 조용히만 있어서 그런 일을 했는지 전혀 몰랐다. 이렇게 말입니다. 네, 박근혜 이젠 개그까지 합니다. 세계일보는 최태민 일가의 일거수일투족을 17년 동안 가까이서 지켜본 최순실 운전기사 김모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이런 증언이 눈길을 끕니다. 최순실이 박근혜와의 통화가 끝난 뒤 아직도 지가 공주인 줄 아나 봐, 이런 말을 잘했다 라고 말입니다. 청와대가 최근 2년 동안 태반주사, 마늘주사, 감초주사 등 영양 공급이나 피부 미용에 주로 쓰이는 주사제 서너 종을 포함해 2천만 원어치가 넘는 의약품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지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도 상당합니다. 청와대는 박근혜와 무관한 것이다. 직원들을 위해 썼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설마 믿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요? 중앙일보가 새누리당 소속 의원 129명 전원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 109명 가운데 30명이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변호사 시절 황두현 ISMG 코리아 대표의 횡령 사건을 변론했습니다. 이 사건 황두현 대표가 한 건설업체를 통해서 비자금 52억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 수사팀은 이 건설회사를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건설회사 대표 박모 씨는 대통령 박근혜의 친척이었던 것입니다. 우병우는 검찰에 찾아가 검찰 수뇌부와 이야기가 다 돼 있다. 항소를 포기하라. 이렇게 압력을 넣었다고 합니다. 여러 법조인의 증언, 동아일보가 전했습니다. 박근혜의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통령 박근혜에게 오늘 나오라고 했습니다. 대면 조사가 어디서 이루어지든 박근혜를 피의자로 부르면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방침을 검찰이 세워두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검찰은 정유라를 조사하기 위해 변호인을 통해 귀국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어제 최순실 특검법이 시행되면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주도권이 검찰에서 특별검사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앞으로 4개월 동안 이어질 특검 수사도 결국 뇌물 혐의 입증이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대통령 박근혜는 지난해 7월과 올해 2월 대기업 총수 7명과 독대해 재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지요. 이때 기업들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접수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국가 최고 책임자가 뇌물을 받은 거면 형량도 상당하겠지요?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을 역임한 윤석열 검사가 박근혜 최순실 특별검사팀에 파견될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검사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이미 이번 정권 초기에 대통령 박근혜에게 상처를 낸 사람이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대선 개입 수사로 인해 3년째 좌천 중인 자신이 특검에 참여한다면 보복성 행동으로 비춰진다는 취지입니다. 아쉽긴 해도 참 멋있네요. 대통령 박근혜는 하야 없이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결심을 굳힌 상태라고 합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촛불 시위 때문에 박근혜의 표정이 어두웠는데 지난 일요일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 마음을 확실히 정한 것 같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편 참모들이 최순실의 비행 내역을 보고하니까 박근혜가 국민들이 싫어할 일은 다 하고 다녔다. 내 앞에서는 그저 조용히만 있어서 그런지 전혀 몰랐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순실의 비리와 자신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끊어버린다고 끊어지는 것일까요?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중앙일보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김기춘은 논란이 되고 있는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 박근혜가 어디 있었는지 모른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또한 7시간 동안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박근혜에게 물어볼 수 없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성 대통령에게 그런 걸 묻는 것은 결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최순실 일가의 차량을 20년 가까이 운전했던 김모 씨가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모 씨는 최순실이 대통령 박근혜가 취임하기 이전부터 박근혜의 일상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또한 최순실은 박근혜에 대한 뒷담화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근혜와 통화가 끝난 다음에는 아직도 지가 공주인 줄 아나 봐. 이런 말도 자주 했다는 것입니다. 운전기사의 이런 평가도 소개해 보겠습니다. 박근혜는 공주라고 보면 된다. 공주는 뭘 모르잖아. 박근혜는 영혼까지 최태민 일가에게 뺏긴 사람이야.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 박근혜는 아무것도 스스로 못한다. 최태민 일가는 악마라고 보면 된다. 어떻게 보면 최태민부터 최순실까지 박근혜의 정신과 마음, 영혼까지 다 빼앗았다. 네, 최순실 20년 운전기사가 한 말입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를 검증했던 이명박 캠프의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 한겨레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 최태민의 의붓 아들인 조순재 씨가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로 찾아왔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조순재 씨에 의하면 최태민은 유경수 여사 생전에도 박근혜와 만났다고 합니다. 박근혜가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공부에 소홀히 하자 최태민이 청와대에 들어와서 박근혜를 최면술로 치교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경수 여사 사후에는 박근혜가 식음을 전폐하자 최태민이 청와대로 찾아왔는데 박근혜는 방 안에서 최태민과 만났고 20분 만에 활짝 웃는 얼굴로 나왔다고 합니다.
한겨레 고명섭 논설위원이 대통령 박근혜가 퇴진하지 않고 버티는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박근혜는 10살 때 청와대에 들어가 27살 때까지 18해를 살았다. 자아가 형성되고 확고해지는 결정적인 시기를 권부의 한가운데서 공주로 지냈다. 청와대는 어려운 시절을 견디고 되찾은 집이다. 어떻게 찾은 집인데 나한테 나가라 마라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이 지금 박근혜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독재자는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 국민이 이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무릎 꿇게 하는 수밖에 없다. 삼성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지원한 1,000억 후원금 가운데 약 10%가 모나미와의 용역 계약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그런 모나미는 정유라를 위해 약 28억에 해당하는 독일 승마장 구입에 나섰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삼성이 평창올림픽 후원금을 매개로 모나미를 통해서 정유라를 우회 지원한 것은 아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일가가 평창올림픽에 개입해 이권을 챙기려 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기업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평창올림픽에 낸 후원금은 7,800억에 달합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청와대가 최근 2년 동안 태반주사, 마늘주사, 감초주사 등을 2천만 원어치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지요. 이들 의약품은 모두 비선진료 의혹의 핵심인 대통령 자문의인 김상만 씨가 소속된 녹십자 제품이어서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의약품은 김상만 씨가 차움병원에서 근무하던 시절 불법 대리 처방을 통해 대통령 박근혜에게 투여하던 주사제와 일치합니다. 결국 박근혜의 용도인데 청와대는 직원 용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은 믿으라고 하는 거짓말인가요?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중앙일보가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30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안에 찬성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무소속을 포함한 야3당의 의원들 171명과 새누리당 의원 29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것인데 그야말로 간당간당합니다.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이 어제 새누리당을 탈당했습니다. 이에 조선일보가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의원 3명은 곧 탈당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22명은 당이 바뀌지 않는다면 탈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그를 따르는 의원들의 탈당이 임박했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김무성 전 대표의 측근은 김무성 의원이 이미 탈당을 결심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KBS가 국민연금공단의 내부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을 분석한 법률 보고서인 것입니다. 이 문서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열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내부 인력만 참가한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이 결정된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명시한 것입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검찰은 국민연금이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진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건너뛰고 투자위원회만 거친 이유가 미심쩍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위원회는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 주재로 열렸는데요. 또한 일부 매체는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의 뜻을 거론하면서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검찰은 문형표와 홍완선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LCT의 시행사 회장 이영복 씨와 23차례의 골프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골프 비용은 이영복 회장이 차명으로 지배하는 여러 법인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들과 골프를 같이 친 사람들은 박관용 전 국회의장, 이기중 전 부산고법원장,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 서용교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명단에는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으로 추정되는 인사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매일경제가 보도했습니다. 미궁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 라페스타에 있는 풍무 양고기, 즉석에서 숯불에 구워먹는 양갈비하고 양꼬치, 이거 맛보시면 다른 걸 찾지 않아요. 못하니 시방 빨리 예약들 안 하고 031-902-9292. 수아비스랩닷컴에서 한 달간 오픈 기념 행사로 100% 페이백 행사를 진행합니다. 구매한 가격만큼 그대로 현금으로 돌려주는 100% 페이백. 부담 없이 수아비스 화장품의 효과를 확인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6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 차량 안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시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해줘서 고맙다고 일본이 이번 토요일 광화문에 자위대를 파병해준다고 합니까? 그래, 그거야. 촛불 폭도들 싹 쓸어버려야지.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카카, 세계일보 전 사장이 자기가 입만 열면 카카를 내란죄로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내란죄면 구속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검찰도 카카가 정호성한테 전화한 거 그 녹음 파일 10초만 들어도 촛불이 횃불이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10초만 틀면 한 방에 보낼 수 있다고? 그런 말하는 놈들 하나도 안 무섭네. 어? 어디 한번 해보라 그래. 어? 내가 청와대에서 한 발짝이라도 물러나나. 카카, 증거가 다 나오고 진실도 다 드러났는데 그걸 다 쌩까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5천만이 다 나와서 뒤집어 놓아야 정신 차리실 겁니까? 샤이 박근혜요. 서울역 광장에 돈 받고 나온 사람이 전부입니다. 만약 돈도 안 준다면 야, 재벌한테 삥 뜯은 900억 그거 재워놓고 있어. 어? 돈 아직 여력이 있어. 카카, 재벌한테 삥 뜯으셨으니 잘 아시겠군요. 재계 1위는 삼성전자, 재계 2위는 현대자동차지요. 3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합쳐서 111억 냈더만요. 그걸 몰라? 알지? 1번 SK그룹, 2번 LG그룹, 3번 롯데그룹, 4번 포스코그룹, 5번 차병원그룹.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다음 정규방송일 2부 마무리 부분에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뉴스 듣기 능력 평가를 모두 마칩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주진우가 아리랑 치기배를 만나서 전치 C8주의 중상을 입었답니까? 그게 아닙니다. 주진우가 함세홍 신부와 함께 카카와 카카 아버지 시대를 탈탈 털어서 낸 책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습니다. 무슨 책인데? 악마 기자와 정의 사제. 악마 기자 주진우, 정의 사제 함세웅의 속 시원한 한국 현대사 콘서트. 악마 기자 정의 사제. 왜 때리십니까? 빨리 다 사드려. 더 이상 그 책 못 읽게. 시사인북에서 나왔습니다. 김재준, 문익환, 안병무, 서남동 등 한국 현대사의 암흑기, 민족과 역사 앞에 비치됐던 시대의 지성이 움튼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가 11월 29일 화요일 저녁 7시 반 서울 수유동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소프라노 박미애, 메조소프라노 추이명, 테너 박현준, 바리톤 류연승 등 유명 성악가와 함께합니다. 입장권은 전석 5만 원이며 02-2125-0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he never ever quits. 中国不能缺席。 Der Holocaust für Deutschland. 歴史家に任せるべきだろうというのが私の考え方。 Ma senti, col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i. 국제뉴스의 맥. 한반도와 국제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황준호 기자 만나겠습니다. 황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박근혜의 그 서강대 동기인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이 사람 엄청난 헛소리를 했네요. 예, 어제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 획득 정책과 국제 안보 환경이라는 주제의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차기 미국 정부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다면은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그 플로어에 있던 사람의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방위비를 더 내라고 하고 한미동맹을 바꾸려고 할 때 한국과의 국방협력이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주한미군이 남아있고 또 이런 한미 군사동맹을 맺는 것이 미국한테도 이익이다. 이런 점을 트럼프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설득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가 돈 더 낼게요. 이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돈 내라는 요구를 어떻게 막아낼 거냐 이걸 물어봤는데 그냥 더 내겠다 이렇게 백지수표를 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가 오죽했으면 이거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 이렇게 인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방사청 대변인도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고 청장도 현장에서 유감을 표명했다 이런 식으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예.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에서 한국이 감당하는 비율을 보면은 한국 국방부가 추산하기로는 65% 정도. 그리고 시민단체가 추산하는 것은 70%입니다. 또 미국 쪽에서도 이 반 이상은 한국이 낸다라는 사실을 지금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방사청장이 가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장명진 청장, 아니 이런 정도의 발언을 했다면은 목이 날아가야 정상인데 어떻게 뭐 경질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예, 이 사람이 국방과학연구소에서만 36년 동안 연구원으로 있다가 재작년 이맘때 갑자기 방사청장에 발탁되면서 대통령과의 인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라는 구설에 올랐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는 박근혜뿐만 아니라 최순실과의 끈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안민석 의원이 지난주에
최순실과 로키드 마틴의 결탁 의혹이 있다. 이런 것을 제기하면서 장명진 방사청장이 대통령하고 서강대 전자공학과 7공학번 동기라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도 사드 배치 결정이 최순실의 작품이다라고 하면서 최순실, 정윤회, 린다김 그리고 장명진 방사청장 이런 사람들이 그 그림의 등장인물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지금 박근혜와 그 일당들은 입 닥치고 있어도 부족한 판인데 이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줄 수 있다. 이런 말을 미국 가서 했으니, 이건 정말 존심도 없고, 정말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런 발언이 나오면 반드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협상을 할 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할 때, 당신네 방위청장이 이런 말을 했으니까 순순히 인상하라. 이런 식으로 들이댈 게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어쩌면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 방사청이 차세대 전투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원래 받기로 한 통신 위성의 인도 시점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늦춰져가지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방사청의 이런 행적들을 보면은 안민석 의원이 그 정명진 청장한테 의혹을 제기하는 것 이게 이해가 되고요. 또 이번 워싱턴에서 발언도 그런 말을 할 만한 인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군이 매년 2번씩 하는 독도 방어 훈련 이걸 안 했는데 안 한 이유가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때문에 일본의 비위를 건들지 않기 위한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예, 독도 방어 훈련이라고 하면은 1986년 전두환 정권 때부터 일본의 침략에 대비한다는 목적으로 무려 30년 동안 계속 실시해왔던 아주 전통적인 해군의 훈련입니다. LLL 수호 그리고 독도 수호 이 두 가지는 사실 한국 해군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에도 오늘부터 3일 동안 해상 기동 훈련을 하는 와중에 독도 방어 훈련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12월에 하는 걸로 갑자기 연기를 했습니다. 해군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해군은 날씨 때문에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연평도 포격 6주기를 맞아서 대북 대비태세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으로 연기했다. 이런 설명을 어제 내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예. 근데 날씨면 날씨고, 대북 대비태세에 집중한다면 집중이다. 이거였지. 전혀 관계없는 두 가지를 그냥 묶어가지고, 이렇게 내놓는 것부터가, 이거 그냥 대충 둘러대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한겨레 보도에 나왔는데요. 정부의 한 관계자가 상부, 그러니까 아마 이 상부라고 하면 청와대나 국방부인 것 같은데, 상부의 지시 때문이고, 독도 훈련 계획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전에 보도가 되면은 한일 간에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안다. 정부가 알아서 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참 장명진의 이해를 보나 해군의 이해를 보나 이 나라의 외치를 담당할 자격이 없는 박근혜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군사정보보호협정 오늘 서명식 합니까? 예, 어제 오전에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고, 그리고 몇 시간 지나서 대통령이 재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민구 국방부 장관하고 나가민의 주한 일본 대사가 국방부 청사에서 서명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서명식을 한 것을 상대국에다가 서면으로 통보를 하면은 곧바로 협정이 발효가 됩니다. 협상을 하겠다고 발표한 지 27일 만에 아주 일사천리로 발효까지 끝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이 미일 군사동맹의 하위 파트너가 되는 문을 열었고요. 이번 협정으로. 그리고 일본의 이지스함이 대북 정찰 활동을 명분으로 해서 한국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일본 얘기 해봤고 이번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또 다시 생각하게 하는 기사네요. 중국에서 한류 방송을 규제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공연 허가 건수도 제로로 나타났다고요? 예, 방송 말고 이렇게 야외나 이런 데서 하는 공연 허가 건수도 제로라고 하는데 중국 문화부 홈페이지를 보면은 10월부터 현재까지 중국 현지 공연을 승인받은 한류 스타들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사드 배치 결정 후에도 7월에 2건, 8월에 4건, 9월에 3건 이렇게 한류스타 공연이 승인을 받긴 받았었는데 물론 그것도 과거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숫자였죠. 예. 근데 10월부터는 아예 이게 제로가 돼버렸습니다. 예. 연합뉴스는 한류 규제 분위기 때문에 공연 신청이 줄어든 면도 있지만 중국 정부의 승인을 통과하지 못한 요인이 더 크다라는 소식통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문화융성을 기치로 내건 박근혜 일당인데 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한류 시장을 망쳐놓았군요. 예, 중국의 현지 매체들도 지금 한류 금지령, 금한령을 요즘에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환구시보 같은 경우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금한령이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한국산 제품의 TV 광고까지 금지하는 것, 이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은 연예 산업은 기본이고 일반 제조업 분야까지 피해를 입게 될 것 같습니다. 심각한 사태로 번지고 있는 건데, 근데 궁금한 거는 그동안 한류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국내 언론들이 왜 이렇게 중요한 소식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는 건지, 혹시 아직도 한국 정부의 눈치를 보는 건지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예, 한국 여성들이 박근혜 스캔들이 여성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다. 이런 기사가 뉴욕타임스에 나왔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이런 거 아닙니까? 박근혜 때문에 여혐이 강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인데, 이런 우려는 사실 좀 생소한데요.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이라는 점이 이번 파문에서 중요한 이슈는 아니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더하고 있고 또 여성 혐오적인 측면으로 일부 번지고 있다라고 뉴욕타임스가 진단했습니다. 예. 최순실에 대해서 강남 아줌마다 이렇게 비하한다거나 남자들이 변기에다가 최순실 사진을 붙여놓고 볼일을 보는 일도 있었다. 이런 일을 소개를 했고요. 예. 또 온라인상에서 여성 비하적인 발언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제가 그 남성이라서 둔감했던 모양입니다. 따지고 보니까 아이고 여성 혐오적인 측면들이 상당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도 명심하고 말 한마디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난주에도 LA타임스에서 어제 나온 뉴욕타임스하고 비슷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LA타임스 같은 경우는 그런 한국에서의 어떤 성차별 문제 이런 것들을 악화시킨 주범이 바로 박근혜다. 예. 이런 측면을 강조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과 별도로 박근혜 씨를 비판하면서 퇴진하라고 하는 것은 그게 대통령이기 때문이지 예. 여성 대통령이라서 그러는 절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미국 언론들도 연속적으로 이런 문제를 짚는 것을 보면 세계 시민들이 한국의 촛불 시위를 지켜보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도 뉴스가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 장시호를 주목하다 보니까 여성들의 잘못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면이 있는데, 아니 이를 뒷받침한 권력자 중에 김기춘이 없습니까? 우병우가 없습니까? 또 정호성을 비롯한 3인방이 없습니까? 예, 이거는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황준호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그리하여 이가을 나는 새싹당 콩차를 마십니다. 그리하여 나는 마음이 놓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납니다. 그리하여 새싹당 콩차. 새싹당 콩차 어느덧 여러 곳에서 판매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새싹당 콩차는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시죠.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어머나, 내가 이렇게 작아졌어? 네, 메이드 바이어스에서는 환상이 현실이 됩니다. 3D 실물 피규어 그리고 수공예품을 제작해드리는 전문 쇼핑몰 메이드 바이어스. 사진만 보내주세요. 나만의 피규어를 제작해드립니다. 갖고 싶고 선물하고픈 나만의 수공예품을 만들어드립니다. 메이드 바이어스 판매금의 1%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부합니다. 주소창에 madebyus.co.kr을 입력하세요. 하루 2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광주 가셨습니까? 네. 생전 처음 가시는 거예요, 광주를? 예, 처음 와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와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닿고 제가 게으르고 그래서 못 왔는데 오늘 마침 광주에서 일정이 하나 있어서 아침에 일찍 와서 망월동 가서 박승희 열사하고 이렇게 몇 분 만나 뵙고 그러고 왔습니다. 예. 네. 감회가 어떠셨어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감상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91년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 장면이 참 아리다고 그러나요? 묘비 앞에 서서 하여튼 참 기분이요. 마음이 조금 더 좋은 세상을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왔는데 저희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요. 네,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광주에 계신 이완배 기자와 함께 지금 경제의 속살 함께하고 있는데 자, 우리은행 민영화 이게 드디어 실현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열흘 전쯤에 완수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언제 한번 계속 정리를 한번 해드렸으면 했는데 그 열흘 동안 너무 많은 일이 벌어져가지고 계속 미루다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이제는 완벽하게 민간은행이 된 우리은행 민영화 과정하고 이 과정이 이제 한국 사회에 어떤 화두를 던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민영화 결과에 대한 팩트만 정리를 해보면은요, 열흘 전이죠. 2016년 11월 13일에요. 정부가 그 우리은행 지분을 인수해서 관리하기 시작한 지 무려 18년 만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주요 지분들을 전부 민간에 매각을 해서 완벽하게 이제 민간 기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누구한테 매각이 됐느냐? 이러면 이제 보통 매각을 했다고 하면 누구한테 매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 민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구한테 매각을 했다고 말하기가 되게 애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은행을 사간 주체가 어느 한 개인이나 한 기업이 아니고요. 컨소시엄 형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 기업들이 연합을 해서 돈을 조금씩 떼가지고 공동으로 지금 우리은행을 인수한 셈이 됐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은행을 살리려고 정부가 쏟아부은 돈이 엄청났습니다. 이 돈이 다 국민 세금이었죠. 그리고 이제는 이 돈을 민간에 팔아서 회수를 해야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은행 주가가 10,000원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정부가 10,000원에 팔 생각을 안 하고 야, 그래도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는데 정부인 내가 이제 경영권을 너희한테 넘겨주는 건데 사가는 사람들이 좀 웃돈을 좀 얹어라 이렇게 팔려고 계속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이상한 건 아니에요. 보통 기업을 사고 팔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실제로 붙습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가 20,000원에 팔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업의 경영권을 넘기는 거니까 이제 웃돈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까지 5번 정도 이렇게 웃돈 거래로 팔려고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은행을 사가려는 기업이 없었던 건 아닌데 이 살려는 사람 쪽 생각이 아이 뭘 프리미엄까지 주고 사. 그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예. 이게 5번이나 지금 유찰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마침내 정부가 이 프리미엄을 포기한 겁니다. 아유,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비싸게 팔려니까 되게 안 팔리네. 그러니까 제 가격에 팔게. 요렇게 결정을 하고 대신 제 가격에 파는 거니까 한 놈한테는 못 팔겠다. 아하. 한 놈한테 팔면 그게 이제 경영권을 가져가는 거니까 경영권 프리미엄을 못 받고 한 놈한테는 팔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주인을 하지 말고 여러 놈이 공동으로 사가라. 아무도 대장 노릇하지 마라. 이렇게 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과점주주 매각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과점이라는 게 한 그룹이 독점하지 않고요. 여러 기업들이 공동으로 주인 행세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돈을 조금씩 내고 과점주주가 된 회사들이 어디냐면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한화생명, 동양생명, 유진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그리고 사모펀드 한 곳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7곳 중에 누가 대장이냐? 예. 대장이 없어요. 아무도 대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은행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는 좀 익숙치 않아서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보통 기업이 있으면 오너가 있고요. 예. 오너가 다 결정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비정상인 겁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식회사라는 건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들의 투표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사를 누가 뽑느냐? 이제 주주들의 지분율에 따라서 이사 추천권을 갖는 겁니다. 뭐 20%를 가지고 있으면 이사 몇 명, 10%를 가지고 있으면 이사 몇 명, 이런 식으로 이제 이사회에서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은행은 어떻게 매각을 했냐면 이번 우리은행 주식 매각에 참여해 주신 과점주주 고객님들, 회사 지분을 4% 이상 사주신 고객님들한테는 임기 2년짜리 사회이사 추천권 1명 드리겠습니다. 6% 이상 많이 구매하신 고객님들에게는 임기 3년짜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세일즈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은행 이사회는 이제 사내이사, 보통 뭐 등기임원이라고 하는 사내이사가 4명이 있고, 사회이사가 6명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정부 추천이사가 1명 있고, 모두 11명입니다. 11명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번에 돈 내고 참가한 회사들은 2년짜리 혹은 3년짜리 사회이사 1명씩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11분의 1의 의사결정권을 갖게 된 겁니다. 예. 대략적인 설명은 이렇고요. 우리은행 민영화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러는데 일단요.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는 민영화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조금 덜 가지셔도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영화라는 이름이 붙어서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공공 영역의 민영화를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이 민영화는 그런 민영화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식적으로 우리은행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까지 우리은행이 국가 소유 은행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거의 없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니 우리은행이 민간은행 아니야?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은행은 철도나 가스, 전기 이런 곳들하고 조금 달리요. 공적 영역을 민간에 파는 민영하고는 조금 다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래부터 우리은행은 민간은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적 영역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외환위기 때 경영이 박살이 나면서 이 은행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요. 정부가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서 국민 세금을 들여서 이제 사들인 꼴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 세금을 투입했으니 국가는 언젠가는 이 투입한 자금을 되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정부가 18년 동안 우리은행을 이제 관리를 하다가 경영 정상화가 된 다음에는 민간에 팔아서 국민 세금을 되찾아온다. 뭐 이런 개념의 민영화라고 보면 됩니다. 예. 대부분 경영난을 거쳤던 회사들이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경영난에 처했을 때는 결국 정부의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됐고요. 나중에 정상화가 된 뒤에 현대자동차 그룹에 되팔리죠. 이것도 결국은 뭐 민영화는 맞는데 뭐 한국전력이나 철도 민영화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겁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우리은행 민영화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었고요. 제가 사실은 그 우리은행 민영화가 완수된 다음에 한 열흘 동안 계속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은행은 원래 상업은행하고 한일은행이 외환위기 때 그 경영난 때문에
합친 은행이에요. 그래서 한빛은행이라는 은행으로 합병을 했고 1998년에 그 어려웠을 때 은행을 죽일 수 없으니까 정부 돈, 국민 세금이 한 4조 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돈이 투입이 돼서 10조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갔고요. 그렇게 해서 정부 소유가 됐다가 이제 18년 만에 민간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외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민영화 과정입니다. 근데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 계속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대로, 우리 은행은 원래 민간의 것이었으므로, 민간에게 넘기는 게 당연하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예. 과연 그 생각이 100% 맞냐라는 의문이 제가 한 열흘 동안 떨쳐보르지 못했던 의문이에요. 무슨 생각이냐면, 원래 민간은행이었으니까 정부가 사들였다 하더라도 다시 민간으로 돌려준다. 예.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은행이라는 것이 왜 꼭 민간은행이어야만 하느냐.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는 없냐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은행을 지금 정부가 이미 사들여서 경영을 잘 해와가지고 완전히 정상화됐거든요. 예. 그러면 한국에는 정부가 소유한 공적 은행이 하나 정도 있으면 과연 안 되는 걸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상상조차 해보지를 못해서 우리 은행을 민간에 넘긴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열흘 동안 한 상상이에요. 만약에 민영화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안 넘겼다면은요. 우리 은행이 정부가 계속 소유하고 있고 정부가 소유한 공적은행이 대형은행이 하나 있다면 이건 지금까지의 우리은행과 다른 진짜 공공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우리은행은 지분 구조만 정부가 소유를 했지 하는 일은 뭐 하나은행, 신한은행하고 똑같았으니까요. 근데 그런 거 말고요. 진짜 만약에 우리 정부가 우리은행을 공공은행으로 운영을 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은행이라는 은행이 주주의 이익보다도 국민이나 공동체 이익과 사회적 책임을 우선시하는 은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이제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예. 지금 민영화된 우리은행은 이번에 민영화에 참가한 새 주주회사들이 전부 금융회사들입니다. 자산운용사나 증권회사나 이런 회사들이에요. 전부 다 펀드를 운영하거나 파는 회사들이죠.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우리은행의 주인이 되면 앞으로 우리은행 창구에서는 저 주주들이 운영하는 펀드들을 집중적으로 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객 수익이 우선이 아닌 겁니다. 주주들의 이익이 우선인 거죠. 고객들이 가가지고 펀드 뭐 가입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키움증권에서 판매하는 요거 사시죠. 미래에셋에서 판매하는 이거 사시죠. 이럴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주들이 운영하는 펀드들이니까요. 그러면 이게 너무 공적이지가 않다는 겁니다. 첫째로요. 그리고 설계를 다시 한번 해보면은요. 정부 소유로 놔두고요.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대부분의 은행 수수료를 없앨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은행 수수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만 지나면은 그 ATM에서 돈 얼마를 찾든지 간에 수수료 다 1,000원씩 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최소한 정부가 운영을 하면 이 수수료를 대폭 낮추거나 아니면은 정부 지침에 따라서 정부의 데이터베이스를 따라서 저소득층만이라도 이런 수수료는 없애줄 수 있는 거죠. 복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소유니까 주주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죠. 또 지금 대출을 받을 때는 신용이나 담보가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고 제2금융권으로 밀려납니다. 극빈층들 같은 경우에 특히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은행이 대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대신 이 사람들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는 전부 다 국가가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람들이 돈을 잘 갚을 수 있도록 국가가 관리를 해주는 거죠. 정부 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채용을 한다거나 해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알선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저소득층 금융빈곤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저금리 신용대출, 소액대출 이런 것도 엄청나게 확대를 할 수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금융의 제일 큰 문제가 금융 양극화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이나 아파트 담보가 있어야 저금리로 대출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융이 있다는 것 자체 때문에 양극화가 강화됩니다. 아무리 저금리라고 해도 저소득층은 대출도 못 받으니까요. 대신 아파트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2% 저금리로 돈 왕창 빌릴 수 있어서 그걸 가지고 아파트 또 사고 이게 가능해져 버린 상황이죠.
조금 허황된 상상이지만 상상이니까 한번 마음껏 해보겠습니다.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 은행 창구 가보시면은요. 은행 창구 직원분들 다 너무 말끔하다는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복을 딱 입고 너무 깔끔하고 말끔한 외모로 안녕하세요 고객님 하고 고객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런 거 한번 상상을 해본 적 있냐는 거죠. 은행 창구에 장애인 노동자분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거나 외상으로 인해서 신체 손상이 있는 분들이거나 예. 발음이 좀 부정확한 분들이거나 하지만 충분히 창구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은행 창구에 앉아 있는 걸 상상을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도 모르게 너무 민영화에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은행 창구에 가면 깔끔한 사람들이 너무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어서 오세요 고객님 이런 대접을 받는 게 너무 일상화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익은행에 간판을 걸면요. 예. 장애인 우선 채용 같은 걸 시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익은행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의식이 사람들 사이에 확산되면 사람들은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적응이 될 거예요. 아, 공익은행 가면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창구에는 저런 노동자들이 있을 뿐이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이게 시작이 어색해서 그렇지요.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은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이거든요. 이러면 우리가 공익은행을 드나들 때 사람들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같은 것들을 금방 없앨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것도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은행 창구 직원분 나이가요, 한 60 먹으신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거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공익은행은 퇴직자 출신, 그러니까 실버 창구 직원을 의무적으로 10% 이상 뽑는다. 이런 거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벌차별, 학력차별 이런 것도 없애버리는 겁니다. 고졸 고터제 뭐 이런 거 해보는 거죠. 예. 신입 직원의 한 25%는 고졸 출신으로 뽑는다거나 지방대 출신을 무조건 20% 뽑는다거나요. 이런 식으로요. 이게 지금 우리 은행이 민영화가 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고정관념만 버리면은요. 우리가 공적 금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행 민영화 뭐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의 것이니 가해사에게 돌려주는 게 너무 맞다고 생각을 해버렸으니까 민영화된다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 고정관념을 못 벗어나서 그렇지 벗어나면 그리고 정부가 공익은행으로 정말 한번 시도를 해보려 했다면 참 한국 사회에 많은 변화를 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뒤늦게 들더라고요. 예. 예. 뭐 저 혼자만의 상상을 방송에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요. 저는 금융의 공익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늘 생각을 해오던 사람이라서 공익은행이라는 꿈이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서 이런 일도 우리가 한번 같이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우리 은행 민영화에 대해서 제 상상을 좀 덧붙여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시민을 위한, 약자를 위한 진정한 우리 은행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볼까요? 얼마 전에 이완배 기자께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관련한 아이템을 소화하셨는데 이와 관련한 이야기 또 준비하셨다고요? 네네. 어제자 한결의 조간이죠. 그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관련해서 저희가 이렇게 궁금한 건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게 도대체 뭘 근거로 그 말도 안 되는 합병에 국민의 재산인 국민연금이 찬성을 해줬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의문점이었는데요.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내부 회의를 열어서 합병 찬성을 결정했다 이렇게 말을 해왔고요. 예. 그런데 그 내부 회의의 회의록이 어제자 한결의 조간에 단독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예. 저희 이제 조간 브리핑에서도 어제 소개가 됐죠. 근데 저는 그동안 이 회의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의록을 공개를 하는 게 회의록을 한번 들여다보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을 한 이유를 우리가 여러 가지 추정을 하지만 그 추정이 확신에 가깝게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그 오랫동안 그 시민단체에서도 공개를 하라 요구를 했었는데 국민연금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영업비밀입니다 이러고 공개를 안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드디어 어제 한겨레 신문에 단독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제가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그 보도를 보고요. 그리고
그 보도에 전문이 다 실린 건 아니지만 대충 신문 뉴스의 줄기를 보면 우리가 가졌던 의혹이 거의 이제 사실일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동의해 준 건 분명히 어떤 강력한 외부의 힘이 있었다. 이게 그 회의록을 보면은 거의 확신에 가깝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합병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굉장히 안 좋은 감기 걸린 목소리로 잔뜩 오랫동안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이제 다시 반복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예. 사건의 핵심은 도대체 왜 국민연금이 늘 개최하던 외부 전문가 회의까지 생략을 하고 비밀 작전을 하듯이 자체 회의만으로 합병에 찬성했냐는 거거든요. 그리고 합병이 통과된 이후에 이재용과 박근혜가 만나서 뭔가를 사바사바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김상조 교수님께서 이끄시는 경제개혁연대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회의록 공개를 여러 차례 촉구를 했고 정보공개 청구 소송까지 냈습니다. 근데 이제 1, 2심에서 다 패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그건 국민연금의 영업비밀이라고 인정을 해줘버린 거죠. 그래서 야, 진짜 이 나라가 정말 삼성공화국이구나 싶었는데. 네, 근데 뭐 어쨌든 이제 회의록은 공개가 됐습니다. 그 회의록에 보면 김영민 PD님께서도 어제 조간에 소개를 해주셨지만 핵심은 국민연금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합병에 찬성을 하는 게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다. 예,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었다. 이걸 지금 알고도 그렇게 합병에 찬성을 했다는 게 회의록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회의록의 요지는 적정 합병 비율이 아니었다. 삼성물산에 불리했다. 이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고요. 둘째로 삼성이 추진하는 대로 합병을 하면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3,500억 원의 손실을 발생한다. 이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지금까지의 합병의 손실을 만회를 하려면 두 회사가 합병을 한 다음에 2조 원 이상의 합병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데 이 2조 원 이상 합병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것도 매우 어렵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이미 국민연금이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회의록에서 쭉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알고도 합병 찬성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보다도 저는 훨씬 중요한 팩트가 하나 더 발견됐습니다. 뭐냐면 국민연금이요. 그 엘리엇이라고 하죠. 이 미국 헤지펀드가 등장한 이후에 초창기에 이 합병이 무산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게 회의록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 여기서부터는 어렵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서요. 보시기에 보통 어떤 기업에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 시끄럽잖아요. 이러면 직관적으로 주가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아니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으면 회사가 시끄러워지는 거니까 안 좋은 일이 벌어졌으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예요. 어떤 회사에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 주가가 엄청나게 오릅니다. 왜냐하면 경영권 분쟁이라는 건 경영권을 놓고 두 쪽에서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식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면 이 분쟁이 벌어진 양쪽이 서로 경쟁적으로 주식을 사모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서로 살려고 아득바득하고 나서니까 당연히 주가가 오르게 되겠죠. 주식이 귀해지니까요. 그래서 과거에 현대그룹 경영권 분쟁이 있었을 때요. 그러니까 현정원 회장 측하고요. 정몽원 회장이 돌아가신 후에 정몽원 회장의 아내 되는 현정원 회장하고 KCC 쪽하고 경영권 분쟁이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현대그룹을 서로 가져가겠다고요. 이때 현대그룹의 지주회사였던 현대엘리베이터는 주가가 10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 두 쪽에서 서로 주식 사겠다고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파는 거죠. 그래서 보통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 주가가 폭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국민연금이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초창기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 부결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 회의록을 보면은요. 그리고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 합병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돼요. 안 하면은 이재용의 3대 승계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은 다시 한번 이 합병을 시도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미 1승을 거뒀던 엘리엇은 또 반대를 할 겁니다. 이 말인즉슨 엘리엇과 삼성이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엇과 삼성이 실제로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다면
삼성물산 주가는 엄청나게 뛸 거다라는 예상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초창기에 합병이 안 될 거야, 나가리 될 거야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 삼성물산이 경영권 분쟁에 휘말려서 주가가 무지하게 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삼성물산 주식을 이때 막 사들여요. 그러니까 이때 회의록을 보면 삼성물산 주식을 왜 국민연금이 샀느냐에 대해서 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합병이 무산되면 지분 경쟁이 벌어져서 삼성물산의 주가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했다. 이게 국민연금 리서치 팀장의 이야기입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외부에서 개입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국민연금은 이 합병이 나가리 되면 우리는 삼성물산을 많이 사둬가지고 주가가 막 뛰면 엄청나게 돈을 벌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국민연금은요. 예. 그런데 삼성물산 주식을 잔뜩 사두고 합병이 나가리 되면 돈을 엄청나게 벌 거라고 예상을 했던 쪽이 갑자기 합병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병이 나가리 돼야 돈을 엄청나게 벌겠다고 판단을 한 애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왜 갑자기 이렇게 돌아섰느냐가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분명히 처음은 나가리 되면 돈 벌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애들이 갑자기 합병 찬성으로 돌아선 어떤 근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누군가의 외압이 있었다는 거의 확신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이게 아마 외압의 중심이 박근혜, 최순실 투톱일 거라는 이제 심증이고요. 국민연금이 애초에 삼성물산으로 돈을 벌 거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이 나온 이상 갑자기 합병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박근혜, 최순실 투톱의 영향력 외에는 지금까지는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거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찰이 수사를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입증이 되겠지만 수사가 쭉 따라가다 보면 의외로 최근에 이제 너무 정치적인 비중이 없어서 비박 퀴즈에서 닥치라고 라는 말밖에 하지 못했던 최경환 의원이 아마 이 검찰 수사에서 등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드렸던 대로 그 국민연금공단에서 투자를 결정하는 기금운용본부장 홍한선 씨가 최경환 의원의 대구고 동기동창인데요. 아이고. 예, 근데 이 평소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예. 이 홍한선 본부장이 최경환 의원 백 믿고 정말 아나무인으로 그 국민연금에서 굴었다는 소문이 되게 자자했었거든요. 아마도 그러면 이건 제 의견이고 짐작입니다만 홍한선 본부장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느냐를 쭉 따라가다 보면 의외로 지금 친박 중에 아무것도 안 걸려있는 최경환 의원이 등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닥치라고! 네, 그렇죠. 닥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제 의견일 뿐입니다, 최경환 의원님. 네. 아무튼 뭐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 정말로 이 너무나 황당한 국민연금의 결정에 대해서 이제 점점 더 실체적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얼마나 잘 수사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도 역사적으로 검찰이 삼성을 제대로 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뒤늦게라도 좀 열심히 하는 걸 보니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국민들이 꼼꼼하게 정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들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이번 게이트가 너무 관전할 포인트가 많지만 과연 삼성이 최순실 박근혜를 구워 삶았느냐, 그래서 이재용 승계의 기반을 닦았느냐, 최경환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도 이것도 한번 관심을 두시고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참, 파고 파면 그분이 나오겠군요. 끝이 없습니다, 여기는요. 그래요. 또, 빛이 있으면 또 어둠도 있는 법이고요. 예. 최경환 의원은 뭐 각오하고 있겠죠. 어떻게 보세요? 각오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지. 제 의견입니다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연루가 돼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저는 보는데 아마 이까지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한겨레가 연이어서 계속 이걸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뭐 응원하고 있습니다. 진짜로요. 한겨레를요. 예. 아마 어제 보도 나온 것까지 보면 이제부터는 뒷골이 좀 많이 당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많이 왔어요. 진짜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야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전제를 두고 해법을 찾으려 할 텐데 그러다 보니 무리수를 두는 거고요. 그렇죠. 네.
칼을 받을 때 뭐 빨리 받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예, 자 광주에서 이완배 기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 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 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 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뉴욕타임스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한국 속담과 함께 박근혜 동지를 소개함으로써 세계적인 닭으로 거듭나신 박근혜 동지께서는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 경기도지사 남경필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독일에 가서 정유라를 생포해 촛불 폭도들에게 인기 좀 얻으려고 했지만 결국 보쌈에 실패한 남경필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그동안 남경필은 특임장관이네 지방장관이네 하면서 지방정부 주재에 내각을 꾸려놓고 경기도에서 임시정부를 구성하였다. 경기도에서 지가 대통령을 해먹은 것이다. 그런데 어제 새누리당을 뛰쳐나가며 박근혜 동지의 탄핵을 주장한 것은 경기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대빵이 되겠다는 쿠데타의 마각을 드러낸 것으로서 박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보수 기독교회 안수집사인 남경필은 행여 쿠데타에 성공할 경우 재정 일치 국가를 만들 것이 확실하다. 그때는 탈당한 남경필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올린 이정현을 비선실세 무당으로 임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경필은 서청원을 조폭이라고 묘사했다. 그러나 이것은 친박계의 큰 형님을 후임병 폭행으로 영창에 간 자기 아들로 격하해 깔보는 것으로서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 못할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제라도 남경필은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동지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17대1로 다구리당한 박원순 꼴만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땅에 찍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남경필은 충청도에서 유행하는 조류 독감이 수도권으로 상륙하지 못하도록 경기도에서 철저하게 막아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박근혜 동지가 조류 독감에라도 걸린다면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당하기 전에 폐사 처분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거절할 시에는 박근혜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검찰 통이라 할 수 있는 한겨레 이춘재 법조팀장의 쫄지마 검찰입니다. 검찰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는 멋진 반전이었다. 사건 초기 늑장 수사로 비난받던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주범으로 묘사한 공소장을 써낼 줄 누가 알았겠는가. 여전히 검찰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 미르 재단에 거액을 낸 재벌 총수를 뇌물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것을 두고 반쪽 수사라고 폄하한다. 촛불 민심을 간파한 검찰 수뇌부가 재빨리 말을 갈아탔다는 비아냥도 있다. 하지만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정조준해 수사를 진행하는 건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 검사들 가운데는 사표를 쓸 각오로 수사에 참여한 이들도 있다. 검찰총장이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향해 대면 조사를 꼭 해야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상대는 권력 유지에 혈안이 돼 막가파식 행태도 서슴지 않는 이들이 아닌가. 당장 내년 2월에 있을 검찰 인사 때 이영렬 본부장을 비롯한 수사검사들이 무더기로 좌천될 것이라는 소문이 벌써부터 나돈다. 이걸 막는 것은 야당의 몫이다. 촛불 민심 속에서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야당을 대신해 검찰이 박근혜에게 치명타를 가했으니 말이다. 따지고 보면 이번 수사팀은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의 역할에 충실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수사 결과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건 그동안 검찰이 제할 일을 다하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권력의 처절한 인사보복을 너무 두려워한 탓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검찰, 제할 일을 하는 검찰 뒤엔 항상 국민들이 있다. 이제는 권력의 횡포에 너무 쫄지 않았으면 한다. 네. 조금이라도 검찰이 검찰다우면 국민은 박수를 칩니다. 지금 욕먹고 있는 KBS, MBC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